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 비잔틴 제국의 시작.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마 제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기 395년 로마 제국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제국은 무려 1000년을 더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입니다. 이 시기는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서기 4세기 말, 중국에서는 동진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오호 16국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이전 시기, 백제 근초고왕 이후 발전기, 신라 내물왕 시대, 이 시기 한반도에서도 국가 체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로마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로마 제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후 중세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은 그 비잔틴 제국의 시작 이야기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둘로 나뉘는 순간 서기 395년 로마 제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해는 단순히 한 황제가 사망한 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두 개의 세계로 나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1세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제국 전체를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결단력으로 흔들리던 제국을 다시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너무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현재의 영국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져 있었고 동쪽에서는 발칸 반도,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영토를 하나의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경 방어는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 민족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제국이 로마 제국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이 이어지면서 로마 제국은 항상 군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병사들의 급여, 무기 생산, 식량 보급, 이동 비용 등 제국의 재정은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제국은 세금을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농민들은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고 토지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 감소로 이어졌고 다시 세금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군대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황제는 군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을 황제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제 교체는 점점 잦아지게 됩니다. 기원 후 3세기 동안만 해도 수십 명의 황제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제국 전체를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제국을 두 아들에게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서쪽은 호노리우스, 동쪽은 아르카디우스. 이렇게 두 아들이 각각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분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나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중심은 이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와 라벤나가 주요 중심지였습니다. 반면 동로마 제국의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점이었고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위치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동로마 지역은 도시가 많고 인구가 많았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았고 행정 체계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서로마 제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은 계속되고 있었고 경제 기반도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 역시 점점 외부 민족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운명을 가진 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점점 약해지며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동로마 제국은 새로운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비잔틴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콘스탄티노플, 새로운 로마의 탄생.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수도의 이동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도시의 이동이 아니라 제국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가 선택한 도시는 바로 비잔티움이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위협은 점점 동쪽과 북쪽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의 로마는 점점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비잔티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점,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상 요충지, 육지와 바다가 모두 방어에 유리한 구조.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지형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육지 쪽은 좁은 지역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방어에 매우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도시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궁전, 교회, 행정 건물, 시장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도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단순한 행정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제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로마, 동쪽의 수도, 기독교 중심 도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인들이 모여들고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로마 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서로마 제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상징적인 도시였지만 정치적 중심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도의 이동은 제국 중심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동쪽의 제국이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후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바로 비잔틴 제국의 중심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강력한 경제 기반. 동로마 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력이었습니다. 동로마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 지역은 제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제국 전체를 먹여 살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시리아와 소아시아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도시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역시 무역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이 도시를 통해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단, 향신료, 보석, 금속. 이러한 물품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 무역은 동로마 제국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은 세금 제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행정 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경제 역시 활발했습니다.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동로마 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서로마 제국은 점점 경제 기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농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도시 경제도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무역 역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 동로마 제국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유지되게 됩니다. 이 안정된 경제력은 이후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방어 체계. 동로마 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군사력이었습니다. 특히 방어 체계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 성벽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외벽, 내벽, 해자. 이러한 구조는 외부 침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벽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도시를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은 전문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방어를 위한 군대가 유지되었습니다. 발칸 반도, 소아시아, 중동 지역. 이 지역들은 중요한 방어 지역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외교 정책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적대 세력과 협상을 하거나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군사적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반면 서로마 제국은 점점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외부 민족 용병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서로마 제국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경제력, 군사력, 행정력, 이 세 가지 요소를 유지하며 새로운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바로 비잔틴 제국입니다. 이제 동로마 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다. 동로마 제국이 점점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던 반면 서로마 제국은 점차 불안정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로마 제국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제국의 상황은 점점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서로마 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경 방어였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동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이동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들은 점점 로마 제국의 국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서고트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동유럽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훈족의 이동으로 인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훈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해온 기마 민족이었고 빠른 이동과 강력한 기병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훈족의 압박으로 인해 게르만 민족 전체가 이동하게 되었고 결국 로마 제국 국경까지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로마 관리들의 부패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게르만 민족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서기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가 발생합니다. 이 전투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게르만 민족에게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발렌스가 전투 중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점점 외부 민족에 의존하게 됩니다. 군대 내부에서도 게르만 출신 장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마 제국 내부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마 제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기반도 점점 약화되고 있었고 정치적 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마 제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서로마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서기 410년 로마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고투족의 지도자 알라리크가 로마를 점령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는 약 800년 동안 외부 세력에게 점령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는 항상 강력한 제국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로마가 외부 세력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로마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로마가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서로마 제국의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서로마 제국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방 귀족들은 독자적으로 군대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정부의 권위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역시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외부 민족 용병에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스틸리코였습니다. 그는 게르만 출신 장군이었지만 서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서 그는 제거되게 됩니다. 스틸리코가 제거된 이후 서로마 제국의 군사력은 더욱 약화됩니다. 이 틈을 타 여러 게르만 민족들이 서로마 제국 영토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서로마 제국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살아남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점점 약해지고 있던 시기, 동로마 제국은 점점 안정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경제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적대 세력과 협상을 하거나 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군사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은 강력한 성벽을 통해 수도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성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성벽은 수세기 동안 외부 침입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안정된 체계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점점 새로운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 동로마 제국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바로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동로마 제국은 중세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붕괴 과정. 서기 5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로마 제국의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약해진 군사력과 불안정한 정치 구조는 제국을 점점 더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서로마 제국의 국경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더 이상 충분한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병사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서로마 제국은 점점 더 외부 민족 용병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용병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싸웠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 내부 권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훈족의 등장입니다. 훈족의 지도자 아틸라는 유럽 전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며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아틸라는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모두를 압박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서기 451년 카탈라우눔 평원 전투가 발생합니다. 이 전투는 서로마 제국과 게르만 동맹군이 훈족을 막아낸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서로마 제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훈족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서로마 제국은 계속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계속 이어졌고 황제 교체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점점 약해졌고 실제 권력은 군사 지도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마 제국은 점점 붕괴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황제와 제국의 끝.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결국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게르만 출신 장군 오도아케르는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합니다.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어린 황제였습니다. 실제 권력은 군사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오도아케르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서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멸망으로 여겨집니다. 약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로마 제국의 서쪽 역사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오도아케르가 스스로 황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동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선언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로마 제국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때부터 동로마 제국은 사실상 로마 제국의 유일한 계승자가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로마 제국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시작. 서로마 제국이 사라진 이후 동로마 제국은 점점 새로운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동로마 제국은 점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지만 동로마 지역에서는 그리스어 사용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행정 문서와 문화 활동에서도 그리스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화 역시 변화합니다. 로마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됩니다. 기독교 역시 제국 중심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점점 더 강력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역 중심지로 발전했고 정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도시는 이후 중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됩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은 강력한 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제도와 행정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로마 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바로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비잔틴 제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콘스탄티노플 세계의 중심이 되다. 서로마 제국이 사라진 이후 동로마 제국은 점점 세계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고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해상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위치 덕분에 다양한 상인들이 이 도시에 모여들었습니다.
동쪽에서는 비단과 향신료가 들어왔고 서쪽에서는 금속과 농산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무역은 도시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점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도시는 강력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여러 겹으로 구성된 강력한 방어 체계였습니다. 외부 침입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인 구조였습니다. 이 성벽 덕분에 콘스탄티노플은 수세기 동안 외부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안전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은 행정 체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세금 제도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동로마 제국은 점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로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비잔틴 제국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 제국의 형성. 동로마 제국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독교 중심 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부터 공인된 기독교는 동로마 제국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황제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황제는 교회 문제에도 개입했고 종교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동로마 제국의 특징 중 하나가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제국 구조가 형성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대형 교회들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기야 소피아와 같은 대형 교회가 건설되는 배경이 됩니다. 기독교는 동로마 제국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술과 건축에서도 기독교적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잔틴 문화 형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제 단순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기독교 중심 제국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이후 중세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새로운 시대. 동로마 제국은 점점 독자적인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점점 그리스어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행정 문서와 문화 활동에서도 그리스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제국의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방어를 위해 전문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외교 정책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거나 협상을 통해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점점 새로운 제국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중세 세계의 중심이 된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점점 안정된 체계를 갖추면서 비잔틴 제국은 중세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사라진 이후 유럽 세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게르만 민족들이 여러 왕국을 세우면서 새로운 정치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지만 아직 안정된 질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잔틴 제국은 안정된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강력한 성벽과 안정된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잔틴 제국은 중세 세계에서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럽 세계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동로마 제국은 안정된 행정과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잔틴 제국은 동서 문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과 교류가 이어졌고 이후 이슬람 세력과도 관계가 형성됩니다. 서쪽에서는 게르만 왕국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위치 덕분에 비잔틴 제국은 세계사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비잔틴 제국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비잔틴 문화가 형성됩니다. 건축, 예술, 종교 모두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점점 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합니다. 학문과 예술이 발전하고 종교적 중심지로도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이후 중세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중세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천년 제국의 시작. 비잔틴 제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사라진 이후 동로마 제국은 무려 100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존속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안정된 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강력한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잔틴 제국은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를 통해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경제 구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역 중심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동서 무역이 계속 이어졌고 제국 재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비잔틴 제국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잔틴 제국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세계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 세계가 시작되고 비잔틴 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슬람 제국 등장, 십자군 전쟁, 이러한 역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동로마 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비잔틴 제국은 중세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로마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잔틴 제국의 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를 이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이야기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 이야기. 오늘도 긴 역사 속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